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얼마 전 파월은요, 참으로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다라고 말이죠. 이 파월이 이 발언을 한 이후로 저는 몇 날 며칠을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달러를 주관하는 연준의 기관, 연준이라는 기관의 수장인 그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미국의 달러를 좌우할 수 있는 그가 장차 달러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경쟁 자산인 암호화폐를 두둔하다니 말이죠.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트리핀의 딜레마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것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가 겪을 수밖에 없지만 정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기축 통화가 뭐예요? 세계인들이 함께 쓰는 화폐입니다. 지금 달러죠. 진정한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달러가 미국보다는 미국 바깥쪽으로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를 수출하고 대신 재화를 수입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제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 돈 들여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잉크값만 단짝 들여가지고 100달러짜리 돈을 인쇄하고 그 돈으로 재화를 사오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미국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상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내부로 들어오는 유동성보다 대외로 나가는 유동성이 더 많기 때문이죠. 자, 경상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가치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스페인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제조업이 약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익이 되는 장사,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수출하고 재화를 교환하는 그 메커니즘에 취하다 보니까 자국의 제조업이 썩어가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축통화의 저주 이런 말도 생겨난 거고요. 그럼 반대로 트럼프의 최근의 주장처럼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달러가 미국을 향하도록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상수지 적자를 크게 줄여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시장에 달러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부족해지게 되고 이는 전 세계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미국이 미국 안에 공장을 짓는 리쇼링 정책을 시작하고 난 뒤 미국 예외주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만 튼실하고 그 외 국가들은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누적된다면 어쩌시겠어요? 모두 달러를 거부하게 되죠. 결국 달러는 미국에서만 쓰이는 로컬 통화가 되어버립니다.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달러를 유통시키고 경상적자를 누적시킬 경우 글로벌 경제는 호황이 되지만 달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달러를 미국으로 역유입시킬 경우 달러는 어느 날 갑자기 로컬 통화가 되어버리죠. 결국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요걸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는 동시에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기는 이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반드시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기축통화로서의 수명은 대략 100년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최근 달러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 GDP 대비 미국 비중이 줄어드는 데 반해 외환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선택해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글로벌 GDP에서의 미국 비중은 2001년 최고 순이었을 때 31.2%였던 것이 2023년 현재는 26.2%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달러의 결제 비중은 여전히 88%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만성적인 경상적자 국가가 된 겁니다. 트리핀의 딜레마 중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선택이 있었다는 말이 되죠. 1944년 브레튼 우즈 조약 이후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으니까 이제 달러는 거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최근 달러의 모습은 너무도 젊지 않습니까? 트리핀의 딜레마가 맞다면 달러는 지금쯤 인덱스 기준으로 70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어야 맞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덱스에서 100 주변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분명히 서서히 죽어가는 쪽을 미국은 선택을 했고 달러 가치는 서서히 쇠퇴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째서 달러는 전혀 죽지 않고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달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은 경상적자의 크기를 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GDP라는 개념을 도입하죠. 그 GDP의 70% 이상은 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쓰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달러를 확 찍어내서 해외로부터 재화를 가져다 쓰는 것도 GDP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높아진 GDP는 경제 규모의 크기를 전체 미국의 경상적자를 경제 규모 크기 대비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으로 기축통화는 그 수명을 수십 년 늘리는 데 성공을 하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전체 소비는 70%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오일 쇼크를 일으켜서 더 많은 달러가 석유 시장에 잠기도록 조치를 했어요. 석유 가격을 급등락시키면서 각 나라마다 전략 비축률을 축적하게 만들었죠. 그럼 달러는 많이 쟁여지겠죠. 그것을 통해 달러는 엄청나게 잠겨지게 되었고 달러는 더욱 젊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달러를 더 쟁여둘 수 있는 창고가 필요했는데요. 국제 하이에나들, 즉 투기 세력들을 만들어서 외환 보유고가 상대적으로 다 작은 나라들을 주기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해야 되겠죠.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를 충분히 쟁여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달러가 각 나라의 창고마다 쌓여가면서 달러의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게 되었고 달러는 유동성을 외부에 공급하면서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달러는 또다시 수십 년의 수명 연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제 달러도 기축통화로서 100년의 수명이 다해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달러를 효과적으로 쟁여둘 수 있는 새로운 창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암호화폐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상당량의 달러가 쟁여주는 순간 미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유동성을 늘릴 수 있으면서도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국가가 직접 매수하고 있죠. 미국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본업으로 번 돈보다 비트코인의 평가액 상승으로 더 유명한 회사가 되었고요. 파월이 그랬듯이 비트코인은 그 특성이 금과 유사합니다. 특히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는 특성이 더욱 그러한데요. 오늘날의 금처럼 국가별 보유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를 쟁여둘 수 있는 훌륭한 창고로서 마치 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금이다 그런 표현도 쓰게 된 겁니다. 실제로 12월 7일 미국 금융안정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언급했고요. 지난 12일에는 트럼프 당선자가 전략적 비축 발언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10만 달러를 넘은 뒤 잠시 주춤했던 이 비트코인은 다시 10만 7천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아예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장려하다 못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의 필요성마저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도 달러 왕국을 연장시키려는 속셈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절대 불변의 가치를 가진 금이 결국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 말입니다. 하지만 유통의 한계, 공급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커지지는 못했어요. 단지 달러의 저장 수단으로서만 사용처가 한정되었죠.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치의 변동성과 거래 불편함 때문에 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그 임무를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난 달러를 뿌려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달러 인덱스는 106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로써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수명은 또다시 수십 년 정도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은 패권통으로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트리핀의 딜레마를 벗어 던지고서 말입니다. 또 제 생각이 맞다면 이 트럼프의 시대에는 달러가 더 강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공장 건설을 독려해서 달러의 흐름을 외부로부터 미국 내로 유입시키는 정책을 트럼프는 선호하고 있죠.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정책도 결국 달러와의 장기적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공장 근로자의 36%만이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23%는 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이었고 나머지 무려 41%가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한 추방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또한 미등록 이민자 약 20만 6천 명이 식품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은 가축 도살부터 시작해서 해산물의 가공, 과일 및 채소 작업까지 아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면 이 임금 수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함에 따라서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원유나 목재 가격이 상승하겠죠. 미국의 주택은요, 주로 나무로 짓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결국 미국 내 물가를 상승시키게 될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요, 그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금리가 오르게 되죠. 금리는요, 화폐의 보유 가치입니다. 당연히 달러화의 강세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전담 부서를 둔 만큼 우호적인 정책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과거 오일쇼크를 일으켰던 것처럼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려서 달러를 쟁여둘 공간을 더 크게 확보하자는 취지죠. 달러가 더 많이 쟁여지면 쟁여질수록 달러의 가치는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는 정말 금처럼 영구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인간 삶에서 도무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세상에도 조만간 한두 차례 커다란 혼란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의 탄생 때문이죠. 구글이 최근에 발표한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는 놀라운 연산 능력을 자랑합니다. 기존 슈퍼컴퓨터로 10세틸리언 년이 걸리는 계산을 단 5분 만에 수행한다는 건데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주가 딱 탄생한 날로부터 슈퍼컴퓨터가 이미 존재해 왔고 그날부터 계속 컴퓨터를 돌려서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계산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달랑 5분 만에 풀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양자 컴퓨팅의 주요 과제였던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산이 가능해졌다는 그들의 주장인데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잠깐만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양자 컴퓨팅은 기존 슈퍼컴퓨터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고 불리는데요. 기존 컴퓨터는 0 그리고 1이라는 정보를 처리하는 비트 단위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지는 중첩 성질을 가져서 한 번의 연산으로 다수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슈퍼컴퓨터는 GPU, CPU를 병렬로 쫙 연결을 해서 더 빠른 속도의 연산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보면 일단 장엄하게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커져도 결국 연산은 어때요? 여전히 비트 단위다라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이 지구를 몽땅 다 슈퍼컴퓨터로 덮는다고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을 이용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형태의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n개의 큐비트로 2의 n승의 문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슈퍼컴퓨터와는 태생적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인간과 신의 차이, 아니 세포 달랑 한 개와 신의 격차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구현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큐비트의 양자 상태가 외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극초저온 환경이 유지돼야만 합니다. 큐비트는 저항이 없이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되는데
절대 온도, 그러니까 섭씨 마이너스 273도라야만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죠. 극초저온 상태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 큐비트가 외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자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오류가 생깁니다. 또한 외부 소음이라든지 열, 전자기파 같은 것들이 양자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공 상태 그리고 정밀한 자기 차폐 장치도 필요하죠. 근데 말이죠,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수요는 없는데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초저온 냉각 시스템이 유지돼야 되는데 거의 장비 하나당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유지 비용도 매우 비싸요. 모두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런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아무래도 맞지가 않아요. 실제로 구글이 최근에 개발한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는 그 개발 비용만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가벼운 가격으로 현실화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큐비트가 전제되어야만 하고, 그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안에는 어렵다는 말이 되겠죠. 제가 갑자기 멀쩡하게 기축통화 얘기하다가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점과 맞물려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적지 않은 시련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암호화폐는 물론 암호의 구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술력으로는 결코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암호가 없거든요. 이 모순적 상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팅의 발전과 함께 이를 방어하는 양자 내성 암호, 이른바 PQC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 분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QKD, 이것과 결합을 한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QKD는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한 PQC와는 달리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도청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인데요. 실제로 각국 정부와 ICT 업체는 2030년 양자 컴퓨팅 상용화 예상 시점에 맞춰서 PQC 암호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정이 부실한 일부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잘 대응을 할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점이 되면 암호화폐들 중에서 일부 알트코인들에게는 상당한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